자본주의의 최초의 그 자본, 거대한 자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는, 과거에는 이제 본원적 축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원시적 축적, 시초 축적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생산력, 그죠? 생산력의 기본이 노예제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죠. 그리고 봉건제 사회에서는 그 토지, 이 토지입니다. 토지의 생산력. 중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이죠. 자본은 뭐냐? 생산 설비 혹은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 생산 수단, 생산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공장이겠죠. 공장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의 발달은 이제 중세의 대장간, 장원에 있던 대장간이죠. 그 다음에 농촌의 가내수공업,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로 나가서 도시의 자영업자가 돼서 상점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섬유산업이다. 그러면 섬유산업, 옷을 만드는 거죠. 이런 공장제 수공업, 그 다음에 인쇄업, 책을 만드는 이러한 공장제 수공업 매니팩처가 나타나게 되고 대장간과 간의 수공업이 한 상점에 한 작업장에서 완성품을 만들죠. 여러 명이 모여서 협업을 하죠. 거기서 협업을 해 여러 사람이. 그 협업에서 거기서도 역할 분담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 뭐 가마를 피우는 사람, 그죠?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그걸 쇠를 두드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있었겠지만 그러한 분업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협업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제 점차 특정한 생산 단계, 그죠? 생산 단계. 그래서 그 이 철을 단련시켜서 망치를 만드는 게 하나의 그 작업장에서 있다면 이제 철 덩어리, 이 단련된 철 덩어리를 만드는 산업, 그 다음에 그거를 망치나 뭐 칼이나 이렇게 하는 산업으로 분리가 돼서 생산 단계별로 전담하는 분업 체계가 된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 한 작업장에서, 그죠? 한 작업장에서 풀무질도 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망치의 형태도 만들고, 뭐, 칼을 갈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했겠지만, 이제 작업장이 분리된다는 거죠. 즉, 작업장이 분리된다는 건 새로운 산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소재 산업. 자, 소재에서는 철광이죠, 철광. 철광을 추출한다. 철광산이죠, 추출하고. 그걸 하나의 철로 만들죠. 강철 덩어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강철판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것들이 망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집을 짓는 데 사용하거나 무기를 짓는 데 사용하거나 이렇게 분화가 되고 산업이 다양한 산업이 나타나게 되고요. 작업장에서 다수의 노동력이 중시됐던 매니페처 등장 시기가 바로 우리가 보려는 시초 축적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공장제 수공업이 발생했던 시기. 동력은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나 마소, 짐승이었겠죠. 그리고 도르래나 지렛대 같은 단순한 동력 장치를 활용을 했을 텐데 점차 동력이 이제 전기 같은 거하고 동력 장치도 기계로 사용하면서 이제 기계적 공장 제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계라는 거는 모터와 같은 동력 발생 장치, 그 다음에 벨트와 같은 전달 장치, 그 다음에 조립 장치, 그죠? 조립 장치로 분화되고 더 나아가서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나오죠. 기계공업과 중공업이 출현한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탄광, 소재를 만드는 제철 산업 이런 식으로 산업이 발전해 나갑니다. 시초 축적은 생산 수단인 토지의 사유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농민을 노동자로 만들고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영주의 폭력, 지방 폭력이나 국가의 강제력이 동원됐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엔클로저 운동인데요. 엔클로저라는 것은 울타리. 농경지에 울타리를 쳐서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혁명의 결과 농지의 중요성이 부각이 돼서
농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그 확립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이거는 뭐냐면 토지의 매매를 통해서 원래 토지를 경작했던 농노들이 토지에서 추방되죠. 그 농노들이 다시 토지로 돌아오지 못게끔 농노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차단하기 위해서 새로 돈을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영등포의 땅은 영등포의 농민들이 점유하면서 해왔는데 저기 뭐야 그 강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영등포에 있는 땅을 사서 영등포로 이주했어. 그러면 원래 있던 영등포 농민들의 접근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기존의 농민들을 축출하는 과정입니다. 2차 엔클로저 운동은 이제 양사육과 같이 농업이 농업이 상품 생산화되면서 특정 산업과 결합해서 즉 섬유산업과 결합해서 목축이죠, 목축. 목재산업과 결합해서 임업. 이러한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과거 농어민과 인근 주민이 사용했던 초원, 임야, 어장 이런 공유지를 이제 사적 개인의 소유 대상이 되면서 공유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습상의 공동 이용을 막고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전에는 누구나 뒷산에 가서 장작을 구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누구나 자기가 키우는 소를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어야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유명한 비유가 나왔다. 그러니까 양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내고 울타리를 친다는 거. 한국에도 이제 토지 조사령에서 보듯이 토지에 대한 간접 소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면서 토지 조사령, 토지 등기부, 토지는 내가 가서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면은 뭐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만큼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죠. 직접 내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게 간접 소유. 등기 제도가 그런 것을 허용하죠. 자본주의적 소유 제도가. 그래서 이 지배 권력이 공유주를 소유자가 없는 땅이라고 선언합니다. 국유지와 마을 공동의 공유지를 소유자가 없는 땅이라고 선언해서 국가가 국유화해버리거나 개인에게 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근 주민의 공동 사용권을 박탈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에서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공동 사용을 유지하려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 절도제를 적용했고 심지어 자연적으로 부러진 나뭇가지나 떨어진 열매에도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산림 절도에 대한 논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20대 초반에 나인 신문의 주필이었을 때 이거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에 그 빈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겨울에 너무 추워서 장작을 구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몇백 년 동안 마을에 있는 산에 가서 장작을 구했는데 이게 이제 불법이 된 거예요. 이 공유주가 사유지가 돼서 불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빈민들이 그 불법이라는 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에 가서 떨어진 장가지, 생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장가지라도 주워서 땔감으로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산림의 소유자들이 이것을 절도행위라고 하면서 이들을 단속을 하는데 체포당하면 이제 절도죄로 처벌당할 뿐만 아니라요. 여러 명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여러 명이 빈민들이 수십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그 참 나무 가지를 주스로 달면 기마경찰, 기마순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되고 강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잔혹함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글을 쓰면서 원래 마을에 공유주했던 그 마을 뒷산이 이제는 사유재산 제도에서 사유지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현재 소유권 제도가 원래부터 내려왔던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폭력적으로
국가 권력이 강압적으로 소유권 제도라는 걸 만들었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재산 보유가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농촌의 과잉 인구를 도시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을 장원이나 촌락 공동체로부터 이제 방출을 시켜야 되죠. 아, 그래서 농지를 잃은 농민들은 이제 이 공유지조차 이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떠나서 불황화가 됩니다. 결국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자본가들은 이들 불황화를 아주 헐값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헐값으로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불황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상.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런 걸 거부하면 범죄자로 처벌하고, 일을 안 하거나 도망가면 이마에 낙인을 찍고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심지어 치안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사형까지 시키는. 이러한 이제 그 도시나 장원에서 이러한 지방적 폭력은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제도가 되는데, 영국의 경우에 이제 1495년에 지방 권력이 1660년에 국가가 나서서 이제 빈민에게 노동의 의무를 훈육하죠. 교육을 하죠. 도덕 교육을 하는 근로 도덕 교육. 노동자로서의 자세. 설교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런 게 이제 노동의 훈육, 직업 교육을 하고 일자리를 알선시켰어. 1562년 법은 극빈자의 자녀들을 강제로 소년들을 강제로 장인 밑에 도제. 어릴 때부터 가서 일을 배우는 겁니다. 거의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강제 노역장을 설치했고 1662년의 정주법은 강제 취업법이다. 이러한 고아원, 수용소, 직업학교는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의 미국 식민지에서도 있습니다. 또 이제 기계 작동의 매뉴얼을 익히거나 간단한 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문맹을 타파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 교육이 국가 제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만 시키는 것은 바로 어, 노동자들을 자본가가 노동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동 능력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지적하듯이 이 자본주의가 정착한 이후의 모습은 겉으로는 이제 평온하고 자유롭지만 실제로 자본주의가 탄생할 때는 유혈이 낭자하고 폭력적이었다. 자본주의는 온몸의 구멍에서 땀구멍, 콧구멍, 눈물,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흡혈귀에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게 이제 막스가 자본론에서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